저 김한나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문희정 국제 정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미 성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한테 물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예, 분명히 예고편은 블록버스터였거든요. 네. 그 장대한 스케일에 그 아주 강한 스펙타클 이런 어떤 거에서 한국형 핵공유라든가 네. 뭐 사이버 정보 동맹이라든가 이런 게 예고편에 많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멜로더라고. 멜로예요? 본편을 보니까 네, 달달했어요. 뭐 핵공유라든가 노래 정보 동맹 이런 거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고편하고 본편이 달라요. 이번에 정상회담이. 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박수 받고 또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다졌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뭐 TV 토론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국민 통합을 시킨 그 정상회담이다. 여야가 이제 안보 정책이 같아졌어요. 비슷해졌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앞으로 전술핵 배치 핵무장 얘기합니까? 그 얘기 못하면 여야 차이가 없다고요. 문희정 선생님. 네,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 정말 친교의 정상회담을 봤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랑말랑한 정상회담은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제 성과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안보적으로는 많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던데요. 예, 이제 안보에 대한 성과는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는 차관복급의 그 핵 협의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서 뭘 만들어내는가가 본질인 것이죠. 네. 예, 핵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앞으로 확장 억제를 수행하는 이제 전담 부대를 만들고 그 수단과 방법, 그다음에 이걸 작전 계획화할 수 있느냐. 원래 국민의힘 주장은 그거였어요. 작년 대선 때. 그래서 핵을 공유하는 거를 작전 계획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그냥 협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기존에 있던 협의체하고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협의체가 성과를 내려면 다른 단계의 그 실행 그룹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군대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 교리를 연구해서 네. 전시에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만 하게 되면 그걸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가 이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국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친중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혼밥 얘기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그때 3박 4일간 네. 그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을 하면서 당시에 14일 날, 그러니까 첫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찬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시 주석의 그 복심이라고 하는 그 당시 2인자였습니다.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총리였던 리커창하고도 회담을 60분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당시 사드 이후로 굉장히 경색된 관계들을 풀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은 다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게 이것보다 혼밥이라고. 예. 아니 8끼, 그러니까 10끼 중에 어떻게 8끼를 혼밥을 하냐, 2끼만 같이 먹었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정상회담에 있어서 과연 밥을 몇 번 같이 먹느냐가 제일 핵심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친교회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회담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친해 보였다. 예, 친교를 위해서 밥도 같이 드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따져보시는 건가? 친교가 핵심이라서 자꾸 밥 몇 끼 먹었나 이것만 따져보시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밥은 핵심이 아니죠. 김정대 의원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볼 게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국이 기존의 사드 정책을 번복해달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할 때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때 중국을 자주 갔는데 네. 사람들이 절 놔주질 않아요. 계속 그런 얘기하고. 호텔 방까지 찾아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드에 대한 정책을 조금 바꿔달라. 문재인 이래가지고 정부 초기였는데. 예, 이거에 중국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먹서먹한 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당시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갈 수 있느냐, 왜 이래 빨리 가냐, 뭐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갈 때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려운 방문이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측의 홀대도 만만치 않았던 게 대법원 밥을 안 사줬다가 아니고 이제 뭐 청구서 내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의 어떤 비사를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를 많이 괴롭히면서 물에 나머지 반 컵을 안 채워줬잖아요.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간 거예요. 아하. 중국이 지금 사드 때문에 완전히 반중 반한 분위기가 이게 고조돼 있는 시기에서 이제는 이걸 정상화하겠다고 그때 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저쪽에서도 아주 그 직설적으로 사드 얘기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상회담에서의 밥을 몇 끼 먹었느냐가 아니고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렸냐. 그래서 사드 3불 원칙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밥을 뭐 한 번에 두 끼도 두 번도 먹는 그런 수도 있고, 뭐 두 번밖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밥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한국에 옵니다. 자, 셔틀 외교 복원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사실은 좀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우리 너무 퍼주고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네. 사실 지난 3월에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모든 언론 보도는 올해 하반기쯤 답방할 거다. 또는 빠르면 여름쯤 올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채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가 아닌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효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일본보다 훨씬 앞질러 나갔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러시아 군사 지원 지금 일본도 끙끙 앓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포탄 50만 발 화끈하게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이 옆 차선으로 일본을 추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 조율이 급해졌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무슨 조율이냐? 사실은 자기네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반갑겠지만 또 너무 앞서가도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는 굉장히 마쿠 외교를 잘하고 있어요. 또 일본하고 중국 무역액가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겉으로는 외치지만 중국하고 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은 무역이 줄어드는 걸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막 내지르는 스타일일 때 사실은 걱정도 생겼을 거다. 일본보다도 더 앞질 나가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급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일 정상회담. 네. 한미일 그 공조 강화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서 미국이 더 크게 압박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일본한테 양보해줘서 관계 개선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라고 그 얘기가 얘기했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이 사실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대대로 오바마 때도 똑같았어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한국을 부록으로 끼워넣는 방식의 외교를 했었단 말이죠. 미국이 압박했죠, 한국을. 당연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이 넙죽 엎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본한테 얼른 사인을 준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나머지 딱 처리해. 왜? 자, 지금 5월 중순이면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또 한미일 정상 셋이서 만납니다. 자, 만나면은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얘기될 의제들 미리 다 얘기된 상태에서 거기서는 그냥 꺼내놓고 사인만 하고 얘기만 그냥 꺼내놓는 거잖아요. 그 진짜 구체적인 것들을 시기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는 일본이 급하게 오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게 예전 오바마 그 행정부 때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은 조금 이렇게 훈풍이 봄바람 분화했어요.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고 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해가지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LG 공장도 가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정재호 대사 신임장도 주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중국과 한국 이제 손 좀 잡나 했는데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상회담 전의 상황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로이터 통신 인터뷰도 다 보셨을 거고. 대만 관련된 그래서 발언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친 설전이 오고 간 거 이것도 다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정상회담 직후예요. 네. 사실은 이때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중 메시지를 보면은 그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중국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입니다. 중국이 언제 우리한테 적대 행위 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 적대 행위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동참하지 중국이 않은 동참하지 않은 걸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서운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건 비협조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중국의 적대 행위라고 해야 되면 논리적인 비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한 배를 타고 있으면 당연히 적대적이라고 느끼시겠죠. 네. 그런데 국가원수의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대라는 말이 이제 목에 걸리는 거예요. 저번에 대만 해역 얘기할 때도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보다도 국제 문제라고 말한 대목에서 중국이 발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대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우리는 지난 30년간 이런 좋은 우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주축이 바로 중국인데 여기서 이제 적대 행위라 그러면 그런 말을 누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부가 야단을 쳐야 되거든요. 지금 네. 중국하고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나가는 어떤 그 상황이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대통령 입에서 이제 적대 행위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게 적대 행위가 없어야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되면 이걸 또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하겠냐. 아니 중국하고 우리 친구인데 협력 관계인데 우리 지금 무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한미 간의 그 가장 두드러지게 빗나간 대목이 그 제이크 설리반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연설입니다. 27일 날이에요. 절대 탈중국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리스킹. 탈위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좁은 구역에서만 경쟁하는 거고 거긴 높은 담을 쌓되 나머지는 다 중국하고 우린 같이 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우리가 탈중국을 내재화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를 과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중국하고는 이제는 협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도 우리 중국과 고위급 회담한다. 대화 준비돼 있다.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만 지금 나가서 중국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약간 지금 이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부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가 의외로 한중 관계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중 관계를 잘 풀지 않으면 중국 무역 적자를 이걸 간수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은 전문가들한테서 계속 나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대반격을 한다, 상륙작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평화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네. 또 한편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드론 공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러시아 군의 보급로라든지 국경 지역에 대한 폭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역시 미사일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봄철 대반격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쪽에서 평화협상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까지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얼마만큼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협상 카드 키를 누가 지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봄철 대반격이라든지 지금 드론을 이용한 공격 역시도 사실은 평화협상에서 본인들이 우위에 앉기 위한 지금 카드 협상 키 카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언론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더 확전의 의미 이거는 아닌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이 중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을 밝힌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입장에서 정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그 방법은 이제 물량 소모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의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의 후방이 교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가 탈선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산할 때는 러시아의 세 가지 이점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제 후방의 물류 지원, 보급 지원입니다. 요거 일단은 교란하는 거. 두 번째는 우세한 러시아의 병력을 상쇄시키는 거. 그 역시 장거리 공격 능력, 하이마스 같은 70km 나가는 전력 이게 이제 있고 세 번째가 제공권에 러시아가 우세했는데 그 이점을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요러려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해질 거예요. 요것도 아마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세했던 세 가지 비교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착 상태가 되고 물량 소모전으로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교착 상태라고 해서 희생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전쟁도 맞습니다. 정전협정 모색하면서 밀고 밀리는 그 교착 상태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네. 제일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게 더 고약합니다. 지금 현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장비의 98%가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황이고 이 장갑차와 그리고 이제 전차를 포함해 가지고 자, 결론은 지금 소모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쓰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탄약에 그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탄을 얼마만큼 빨리 보급해 주느냐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한국의 압박이 지금 계속해서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이럴 때 하고 있으면 좀 야, 우리가 뭐라도 할 테니 뭐 다른 또 제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한국에서 이제 포탄 50만 발 제공이 결정적으로 전세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걸 러시아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날까? 저는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엔 작년에 젤렌스키가 우리한테 요구한 무기 목록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폴란드까지 왔어요. 네. 그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는 전차, 지대공 미사일 같은 다른 어떤 무기 체계도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포탄은 그럭저럭 보냈다 치더라도 더 결정적인 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 의회 연설에서 다짐을 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때 박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예, 그때는 뭐 일제히 일어나더라고. 완전히 의원들이 여야 없이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낸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더 커졌어요. 지금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 박수가 기립박수가 아주 값비싼 박수예요. 예, 공짜가 아니죠. 너무 네. 비싼 박수였습니다. 비싼 박수예요. 아, 네. 아니 왜 할 말이 없으신가? 아니요. 근데 뭐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외신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갔는데 다
고도로 이렇게 정제되고 고도로 이렇게 계산된 발언이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이 다. 아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떤 그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고 보고 예. 사실 응답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압박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좀 국제 뉴스에서도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박사가 AI 개발한 거 일생을 두고 후회한다고. 네. 내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했을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그리고 또 국가와 민족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말고요. 정치인 지도자라는 분 말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그리고 문희정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